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국세청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제 입금 내역 확인차 연락했다고 했어요. 5천만 원 현금 입금건이라면서 자금 출처를 묻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돈을 내 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왜 이런 연락이 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루 전 일을 돌이켜봤어요. 23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한 뒤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손님이 절반도 안 왔거든요. 임대료는 매달 나가는데 매출은 뚝 떨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 밤늦게 문을 닫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금고를 열어봤어요. 그동안 현금 매출을 차곡차곡 모아둔 게 8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식당도 정리했으니 돈을 그냥 금고에 둘 순 없잖아요.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었어요. 창구 직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더군요.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업무처럼 보였거든요. 나머지 3천만 원은 당분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담당자는 소득 신고 여부까지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숨긴 게 없는데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세금도 성실하게 냈고 신고도 빠뜨린 적 없었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도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며칠 내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막막했거든요. 전화가 끝나고 나서도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황당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돈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구나. 은행에 돈을 넣는 것조차 감시받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국세청 전화가 끝나고 나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루 만에 연락이 온 건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부터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현금 입금 국세청 신고라고 검색해 봤어요. 그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이미 신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CTR이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보고된다는 겁니다. 내가 5천만 원을 입금한 순간 시스템이 알아서 신고한 거였어요. 처음엔 1천만 원이 기준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2006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2019년부터 1천만 원으로 내려갔다더군요. 기준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한다는 점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일일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FI라는 곳에 보고가 된다더군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금융 거래를 감시한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입금한 그 순간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래 내역이 바로 FI로 전송됐던 거예요. 그리고 FI에서 국세청으로 정보가 넘어가고 국세청에서 내 소득과 비교해서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전화가 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별말 없이 서류만 작성했던 이유도 이제 알겠더군요. 직원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였던 거죠. 어차피 시스템에서 알아서 신고할 텐데 굳이 고객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금액이 아니라 행동 패턴을 감지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름은 STR, 의심거래 보고라고 불린다더군요.
의심거래 보고라고 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이상한 패턴이 감지되면 보고된다더군요. 예를 들어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되거나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여러 번 입금하면 시스템이 이상 거래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식당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매일 현금 매출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번에 큰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서 걸리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23년치 현금을 한 번에 넣으니까 시스템이 반응한 거였어요. 내 소득 신고 내역도 다 들여다봤을 겁니다. 식당 매출로 신고한 금액과 비교해서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했던 거죠. 시스템에서 보기엔 의심스러운 거래였던 셈이에요. 결국 내가 겪은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룰에 따라 돌아가는 감시 시스템에 걸린 거였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금융 거래가 추적당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시스템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하는 생각 말이죠. 인터넷 검색을 더 해봤습니다. 카페나 블로그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더군요. 한 번에 1,000만 원 넘게 넣으면 걸리니까 쪼개서 넣으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500만 원씩 나눠 입금하거나 900만 원씩 며칠에 걸쳐서 넣으면 CTR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는 형님이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다더군요. 결국 800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입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었다면서 나도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나머지 3천만 원도 그렇게 처리할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씩 6번에 걸쳐서 입금하면 CTR에 안 걸릴 테니까 국세청 연락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자세히 찾아보니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분할 입금 자체가 STR 보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금액을 쪼개서 넣는 행위 자체를 의심거래로 본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들도 이런 패턴을 알고 있다더군요. 평소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에 걸쳐서 비슷한 금액을 계속 입금하면 직원이 직접 STR로 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 번에 넣는 것보다 더 의심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실제 사례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2천만 원을 400만 원씩 5번에 나눠 입금했는데 결국 STR로 보고돼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더군요. 한 번에 넣었으면 CTR 하나로 끝났을 텐데 분할 입금 때문에 더 복잡해진 케이스였어요. 시스템이 보는 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떤 패턴으로 거래하는지까지 다 분석한다는 거예요. 평소 거래 내역과 비교해서 갑자기 달라진 패턴이 있으면 의심하는 구조였습니다. 내가 만약 나머지 3천만 원을 쪼개서 입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에 5천만 원 넣은 뒤에 며칠 뒤부터 500만 원씩 계속 입금하는 패턴이면 더욱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시스템 회피를 시도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분할 입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분할 입금의 함정을 알고 나니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시스템이 어떤 걸 의심스럽게 보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거든요. 인터넷에서 STR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패턴이 의심거래로 분류되더군요. 내가 겪은 일처럼 갑작스러운 고액 입금은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도 문제가 되더군요. 예를 들어 항상 월급 통장으로만 쓰던 계좌에 갑자기 현금이 들어오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23년간 식당 매출로 조금씩만 입금하다가 갑자기 5천만 원을 넣으니까 눈에 띈 거죠.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도 위험 신호였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1억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당연히 의심받겠죠. 시스템에서는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과 비교해서 맞지 않으면 체크한다더군요. 더 놀라운 건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의심 요소라는 점이었어요. 같은 날 A은행에 2천만 원, B은행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 입금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는다는 겁니다. CTR 기준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거죠. 현금 출금 후 바로 입금하는 패턴도 위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 계약금을 받고 며칠 뒤 그 돈을 다시 입금했는데 STR에 걸렸다더군요. 자금 세탁을 의심받을 수 있는 패턴이라고 하네요. 입금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도 문제였어요. 창구에서 입금 목적을 물어볼 때 애매하게 답하거나 매번 다른 답변을 하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땐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같으면 창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더 신중했을 거예요. 일관성 없는 설명도 STR 요소가 된다더군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처럼 모르고 지나간 케이스가 많았어요. 아는 동생은 중고차 장사를 하면서 매일 현금을 입금했는데 어느 날부터 은행 직원이 유독 관심을 보이더라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STR 검토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내 과거를 돌이켜봐도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식당 초기에 목돈이 필요해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현금으로 바꿔서 다시 입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 연락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결국 시스템은 단순한 금액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왜, 얼마나 자주 거래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의심스러운 패턴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 뒤 며칠 동안 내 과거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시스템이 의심을 품었을까 궁금했거든요. 통장을 보니 한 가지 눈에 띄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평소보다 현금 입금이 많았어요. 식당 매출이 떨어지면서 외상값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늘었거든요. 특히 1월 중순에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기록이 있었어요. 단골업체에서 밀린 외상값을 한 번에 정산해 준 돈이었습니다. 그땐 고맙다는 생각에 바로 입금했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비슷한 금액들이 몇 번 더 있었죠. 800만 원, 95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땐 외상 정산이 몰린 거라 당연한 흐름이라 여겼지만 시스템 눈엔 수상한 움직임이었겠죠. 더 문제가 된 건 5천만 원 입금 전날에도 300만 원을 현금으로 넣었다는 점이었어요. 식당 정리하면서 마지막 현금 매출을 정리한 거였는데 시스템에서는 연속적인 현금 거래로 인식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전화가 오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고 변명부터 나왔죠. 식당 정리했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고 세금 성실납부자라는 얘기도 계속했어요. 그때 했던 말들이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은 셈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대응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을 것 같아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나 싶었을 거잖아요. 차라리 침착하게 사실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서류 요청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갖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식당 임대차 계약서부터 매출 장부까지 닥치는 대로 말했어요. 지금 보니 너무 과도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통화 중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도 실수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담당자한테 화를 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죠. 가장 큰 실수는 통화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서류를 요청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 때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됐어요. 입금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내 설명 방식이 문제였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침착하지 못한 모습, 과도한 변명, 일관성 없는 설명 같은 것들 말이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땐 내가 뭘 몰랐는지도 몰랐거든요. 첫 번째 실수 이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료가 아깝긴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세무사가 가장 먼저 한 말이 기억나요. 전화 받기 전에 마음부터 진정시키라는 거였습니다. 당황하면 할 말도 못한다더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으니까요. 두 번째 조언은 즉답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뭘 물어봐도 일단 시간을 달라고 하라더군요.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답변했다가 나중에 말이 바뀌면 더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통화 녹음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합법적이니까 미리 알리고 녹음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했다 안 했다로 다툴 일도 없고 정확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서 좋다더군요. 서류 준비할 때도 요령이 있었어요. 요청받은 것만 정확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많은 자료를 주면 오히려 다른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바로 그런 실수를 했었죠. 질문에 답할 때는 사실만 간단 명료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변명은 금물이라더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 동행도 가능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통화하거나 면담에 참석할 수 있다더군요. 비용이 들긴 하지만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들킬 가능성이 높고 한번 거짓말이 발각되면 모든 말을 의심받게 된다더군요.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며칠 뒤 국세청에서 추가 연락이 왔을 때 배운 대로 해봤어요. 일단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바로 답변하지 않고 정확히 확인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긴장보다 후회가 더 컸습니다. 왜 처음엔 그렇게 대응했을까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통화 후 세무사에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죠. 혼자 판단했으면 또 실수했을 텐데 전문가 도움으로 정확한 자료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대응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담당자도 협조적이었고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두 번째 통화가 끝나고 며칠 뒤 국세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는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더군요. 기다리는 동안 통장 사용도 조심스러워졌어요.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자잘한 입출금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이 돈을 지금 넣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빼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했을 때도 예전 같으면 바로 빌려줬을 텐데 이번엔 망설여졌습니다. 내 계좌에서 큰 돈이 나가면 또 다른 의심을 살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는 후배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임시로 통장을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거절했어요. 예전엔 그런 부탁쯤은 당연히 들어줬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계좌에 다른 사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평범한 금융생활조차 누군가에겐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내가 뭘 하든 기록이 남고 언젠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 사용 패턴도 바뀌었어요. 큰 금액은 가능하면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 사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도 바로 입금하지 않고 며칠 기다렸다가 넣게 됐어요. 가족들한테도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달라고 했어요. 가족 계좌 간 돈 이동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처음엔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가 되더군요. 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하게 됐고 불필요한 현금 거래도 줄었습니다. 2달 뒤 국세청에서 최종 연락이 왔어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이미 내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 경험은 단순한 조사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생활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꾼 계기가 됐어요.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금이나 금융 감시는 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더군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 중엔 틀린 것도 많았어요. 누군가는 분할 입금하면 안전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특정 은행은 신고를 안 한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금융기관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었어요. CTR이 1,000만 원 기준이라는 것, STR은 금액과 관계없이 패턴을 본다는 것, 이런 기본 상식만 알아도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주변 사람들한테 내 경험을 얘기해 주니까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동산 정리하신 분, 사업 정리하신 분, 상속받으신 분까지 다들 큰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큰 돈을 입금하기 전에는 세무사나 은행에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들어도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매출 장부, 계약서, 영수증 같은 것들 말이죠. 귀찮아서 안 챙겨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통장 거래에도 메모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입금할 때 용도를 간단히 적어두면 나중에 물어봐도 명확하게 답할 수 있거든요. 작은 노력이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정 청구라는 제도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금을 잘못 냈거나 놓친 공제가 있으면 5년 내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모르면 손해보는 일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현금 거래에 익숙하셔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결국 이 모든 경험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금융 상식이 늘었고 체계적으로 돈 관리하는 법도 배웠거든요. 무엇보다 가족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저처럼 갑작스럽게 국세청 연락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숨길 게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이런 정보 없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면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